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8화 이성적인 인간은 좋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덕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이성적인 인간은 좋은 것일까라는 주제죠, 그죠? 이게 이성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인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이성적인 인간이 좋은 인간인가 이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네. 행동하는 사람을 네. 제가 네.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했죠. 네네. 두 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좀 이성적이다, 반대가 감성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감성적 판단이나 행동을 더 많이 하느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느냐. 근데 두 분 스스로 평가할 때 이성적, 감성적 중에 어느 쪽에 가까워요? 대부분 감성적. 자유인님은 저는 좀 이성적으로 하는 것 이성적으로. 같아요. 그죠? 근데 살면서 이런 데 있죠. 간혹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혹시 술 먹을 때야 뭐 맨날 어. 잃지. 그 화학요법에 의해서 이성을 잃는 그것도 있고 네. 술 안 먹다가도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나? 있죠. 와이프랑 싸울 때 그렇죠. 대화하다 보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이성을 잃어버려. 아직도 혈기가 섹시해. 아직은 뭐 그렇게 싸울 때지. 아니 한 지금 50. 싸운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오케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반드시 좀 이성적 판단이 필요할 상황이야. 감성적으로 뚜껑 열리면 안 돼. 뭐 이런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잣대가 될 건 아닌데 네. 잘못 판단하면 크게 후회할 예. 일이라고 여겨지는 네, 것들인데 뭐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네. 자유인님이 젊어서 그랬겠지만 집사람은 이겨야 되는 대상이라고 난 생각 안 해요. 이길 대상이 아니고 받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욱해서 막 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잠깐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후회하는데 내가 이럴 때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들은 대부분 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뭐 그렇죠. 그렇죠. 법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그죠? 거 예 이런 맞아요. 거. 이건 내가 감성적으로 흘렀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쇠고랑 찬다든지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네. 사안들은 그죠? 사실 귀찮지만 동원해야 되는 예. 뭐 옛날에 지금도 그 심리학에서는 시스템 1, 시스템 2 이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직관적인 감성적인 직관적인 판단을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시스템 2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직관만 쓰는 사람이 있다. 시스템 2가 이성적 판단. 이렇게 오케이. 하는, 예. 그죠? 예. 이게 사람을 만날 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성적 인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적 인간이라는 건 이성적인 감성보다 이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지 이성에 대해서 이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주제가 좀 딱딱하죠, 그죠? 흔히 이제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성이란 뭐냐 이러면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혹자는 이성을 두고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시켜주는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죠. 가령 뭐 백화점에서 진상 고객이 판매원한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재벌가의 오너가 거래처 직원한테 물컵을 던진다든지 하는 사례를 뉴스에서 종종 접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예. 지랄 연병한다고. 지랄하네. 이게 전문 용어인가 인문학 용어인가? 네. 뭐 전문 용어죠. 뭐 대개의 경우에 이 사람들도 평소에 그렇다기보다는 네. 뭐 때문에 그렇죠. 약간 이성을 끈을 놓았다. 뭐 그렇죠. 이렇게 이성을 잃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뭐 뚜껑이 열렸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례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성이란 감정과는 대비되는 능력으로 사태에 대한 시시비비와 선악을 구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이끌어주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이성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만이 가진 이성적 능력을 잃어버린 채 감정만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짐승? 그죠? 뭐 이런 금수? 짐승 같은 놈. 그죠? 그렇게 불러도 될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성한 이성을 활용해서 좀 천한 욕망이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감정을 잘 통제해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언제나 감정은 배제한 채 이성만을 활용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올바를까요? 가령 사랑을 하거나 배우자를 고를 때도 전적으로 이성적 판단에 의지해서 선택하는 건 올바른 태도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있을까? 결혼 정보에서 통해서 배우자 고르고 정략 결혼하고 이러는 건 이성적 판단으로 하는 거죠. 일단 뭐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제 마음이 먼저 동하게 마련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판단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내 질문은 네. 이성적 판단만으로 네. 사랑을 하고 아, 결혼을 하는 그건 거 아니지 그죠?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일반인한테 없어. 아주 상류층의 집안 사람이거나 네. 뭐 네. 이런 그렇죠.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도 있어요. 부모들이 이렇잖아. 그 오랫동안 사귄 자기 딸인데 남자친구가 오랫동안 애인이 사귀었는데 보니까 뭐 직업도 변변찮고 별거 네. 없어. 근데 단지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뭐 네. 정신 차리겠다. 네,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얘기가 야 이성적 판단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나 결혼도 감정은 배제한 채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그건 왠지 좀 너무 계산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을 이성적 판단으로만 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처럼 보이거든요. 결국 인간의 능력 중에서 이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행위나 의사결정을 이성적 논리로만 판단하면 이건 오히려 전혀 인간답지 않은 상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정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성적 논리로만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간이라 불러야 될까요? 기계라 부르는 게 마땅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네요. 로봇 뭐 이런. 그렇죠. 로봇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이 술을 발명한 게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 인간에게 이성적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사용하면 오히려 기계처럼 되어서 비인간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호르크하이머는 도구적 이성 비판이란 책에서 현대 사회가 점점 비인간화되어가는 경향을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을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이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철학자 호르크하이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막스 호르크하이머, 189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근교 주펜하우젠에서 출생한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하여 심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경제학과 철학을 전공한 그는 후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1924년 실천 철학과 이론 철학의 연계로서 칸트 철학의 비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교수 자격을 취득한 후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 부속 사회문제연구소장을 지냈으나 나치의 박해를 받아 스위스로 이주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미국 망명 기간 중에는 아도르누와 함께 계몽의 변증법을 집필하고 단순히 도구화된 이성을 비판한 이성의 부식을 영어판으로 출판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다가 2차 세계대전 후 프랑크푸르트 대학으로 다시 돌아와 활동한 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지도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론의 내부 정합성과 기술적 유효성에만 관심을 갖는 전통 이론에 맞서 비판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자이며 학문적으로는 헤겔 철학의 소양과 정신분석학의 지식을 결합시킨 현대의 특색 있는 사회과학자였습니다. 끝. 도구적 이성 이 단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도구적 이성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이성이 자기 스스로를 도구화한다면 이성은 일종의 물질성과 맹목성을 띠게 되고 정신적으로 경험하기보다는 단지 수용할 뿐인 마술적 실제, 즉 물신이 된다. 말은 좀 어려운데 호르크하이머는 인간의 이성이 도구화되면 맹목적으로 변해버려서 오류를 막는 비판적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무단으로 차로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운전자는 누구나 곧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이 상황은 도로에 무단으로 뛰어든 사람의 잘못이다 라는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어린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운전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뭐 그죠? 일단은 뭐 법적으로도 이게 무조건 사람 우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밟아야죠. 어쨌든 이 자동차 네. 전용 도로에서 네. 저 사람이 뛰어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어. 그죠? 이성적으로. 그죠? 근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 상황은 누가 교통법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이거 이성적으로 따지는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사람 목숨 구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나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이제 AI 나오면서 그 무인 자동차 뭐 예. 이런 기술들이 계속 기술은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게 이제 법 철학으로 연결되는 데까지의 논의거리들이 다 그렇죠. 이제 이런 예, 데서 파생이 들어가는 되는 거죠. 얘기일 그죠? 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호르크하이머는 이성을 객관적 이성과 주관적 이성으로 분류를 하고 현대 사회의 이성을 주관적 이성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객관적 이성이란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를 가리키는데 로고스란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 원리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진리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능력, 이 객관적 이성입니다. 이에 반해 주관적 이성은 원리나 목적보다는 그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이성이에요. 따라서 주관적 이성은 대상을 분류하고 계산하고 논리적 관계를 따지는 능력입니다. 가령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 후보자를 세워놓고 재살이나 학벌, 직업이나 연봉 등을 비교하여 저울질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관적 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 이성은 이제 뭐 결혼이란 뭘까, 뭐 그죠, 인생이란 뭘까, 뭐 이런 걸 따져보고 하는 거겠죠. 사람들은 객관적 이성과 주관적 이성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주관적 이성을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호르크하이머의 진단도 그랬어요. 주관적 이성은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그것에 이르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나 도구를 찾는 데 주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관적 이성을 그는 도구적 이성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호르크하이머는 앞에서 어린아이를 친 운전자를 이끈 건 객관적 이성이 아니라 주관적 이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변해버려서 오류를 막는 비판적 기능을 상실한 도구적 이성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아이를 친 거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어쨌든 뭐 주관적, 도구적 이성만으로 만약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면은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우리 사회 뉴스에서 서로 대립되는 주장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 그러니까 이 도구적 이성 그걸 하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걸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 이성, 여기 도구적 이성이죠. 도구적 이성은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배려한다거나 존중하는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 선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성을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선택을 합리화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성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쳐놓고도,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아이를 쳐놓고도 아이가 교통신호 지키지 않았다면서 자기 잘못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객관적 이성이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하면서 사람들이 입으로는 합리성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경향이 더 커졌다라는 게 호르카이머의 진단입니다. 이 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이게 또 이해를 전혀 못할 바도 아닌 거고 네. 우리 또 현실에서 목격이 되는 거고 네. 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실 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기업의 성과가 잘 안 나서 사람을 잘라야 돼. 그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잘라야 될 거냐? 이런 것들부터 사람을 자르는 게 맞냐 아니면 다 같이 감내하고 뭐 다 같이 월급을 좀 줄이는 게 맞냐?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이 실적이 목표를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좀 부진자 10%를 명예퇴직 시키자라는 안과 그러지 말고 그거 나가면 그 사람들 못 먹고 사니까 다 같이 그 전체가 그냥 한 전체 월급에서 5% 정도씩 감축을 하고 다 같이 그냥 고용을 유지하자라는 쪽이 있어요. 그런 걸 다툴 때 이제 그죠? 자르자는 쪽과 뭐 어쩌자는 쪽이 있고 이때 도구적 이성이 활용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로 대부분 자르는 쪽으로 가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질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도구적 이성을 사용하다 보니까 더 야박하고 무서워졌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이 건강한 이성, 합리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성과 감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편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시카고 대학교의 법철학자이자 고전 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이 제시한 시적 정의라는 개념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법철학과 정치철학을 강의했던 누스바움은 법학과 학생들하고 수업에서 소포클레스다, 플라톤이다, 뭐 세네카, 디킨스 등과 같은 문학 작품을 함께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법학과 학생이면 나중에 판사나 변호사 뭐 혹은 뭐 정치인이 될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학생들한테 왜 하필 문학 작품을 읽히는 것일까요? 뭔가 문학적 감수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그렇죠. 거 아닐까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공감 능력, 뭐 상상력, 또 연민의 감정이 합리적인 공적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이 법관으로서의 합리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재판관도 문학적 상상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충분히 이성적이기 위해 재판관들은 상상과 공감에 능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휴머니티를 위한 능력도 배워야 한다. 이 능력이 없이는 그들의 공평성은 우둔해질 것이고 그들의 정의는 맹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스바움에 따르면 재판관은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재판관이라 하면 타자의 불행이나 고통에 공감할 줄도 알고 연민의 감정을 가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연민이나 감수성, 문학적 상상력이 정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 지식이 많아도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냉혈한은 공적 담론이나 정의를 판단할 사람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셨나요? 홍정욱 딸내미 마약 네. 네, 그 재판 결과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네. 인상적인 댓글이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가 표창장은 처벌하고 마약상은 집행유예하고 이 댓글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모든 법관은 이제 AI로 대체해야 된다. 이게 되게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오늘 지금 철학자님 이야기하는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로스쿨에서 내가 안 다녀봤으면 잘 모르겠는데 로스쿨이나 그전에는 이제 사법 시험이죠.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 문학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법전 딸딸 외워서. 그러니까 합리적이어야 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또 공감성을 가지고 연민의 감정 뭐 이런 걸 가져야 될 때는 판사가 집행유예하면서 크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혼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그 기사를 보고 웃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돼 있다 이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AI가 뭐 어떤 기능을 갖출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AI의 로직 자체는 이성적 로직이잖아요, 논리적 로직.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성적일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판결들이 합리성조차도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고 예, 예. 연민은 엉뚱한 곳에만 발휘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재판관 되려면 법전만 딸딸 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성적 능력만 가졌다고 해서 합리성을 갖추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인간의 합리성은 이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까지 갖춘 합리성이 오히려 더 정당하고 바람직하죠. 사실 이런 주장은 누스바움 이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한 거이기도 한데요. 동양에서는 맹자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즉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본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걸 네 가지 단서, 즉 사단이라고 불렀는데요. 퀴즈. 사단은 뭔지 아시죠? 네네. 얘기를 해줘. 기억하고 퀴즈예요? 있어요? 맞히는 거예요? 예, 예. 아. 생각 안 날 걸? 왜그 측은지식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또 뭐예요? 척은 사양수호 12 이렇죠, 그죠? 네. 그래서 맞는데 사단 중에 대표적인 게 척은지심이죠. 척은지심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척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남의 불행을 그냥 보고 넘기지 못하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요게 있어야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이성이란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것만 사용하면 오히려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거죠. 냉철한 이성 위에 따뜻한 감성까지 겸비를 해야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이성과 감성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성적으로만 사는 사람도 없고 감성적으로만 사는 사람도 없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잘 조화가 네. 돼야죠. 예. 그 삼국지 같은데 보면 문무를 겸비한 네. 사람을 뭐 인재로 네. 뽑아서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 되게 옳은 얘기고 담고 싶은 것이긴 한데 참 어렵네. 냉철한 이성, 따뜻한 인간미 예.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 야, 이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문학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인문학을 너무 그죠 멸시, 냉대하다 보니까 너무 이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지식으로서의 하나의 스펙 쌓기 내지는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차별화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그거가 도구적 이성으로 네, 그렇죠. 활용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좀 뭐랄까 인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중간에 깨달으면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좋은 지적인데 인문학을 뭐 어떻게 네. 공부하고 어떤 목적으로 해야 네. 될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너무 도구적 맞습니다. 이성의 수단으로서 인문학을 접근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진 네.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해도 좀 제대로만 네. 하면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따뜻한 감성, 네. 그 인간에 대한 연민,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인문학이
인간이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특히 그 기술자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그죠?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문학적 소양이나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뭐 그러면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어디 교육 갔더니 상사가 후배 직원한테 일 시켰더니 그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네. 그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한번 했죠. 그 생각이 막 또 떠오르는데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서 이야기를 좀 거꾸로 하면 이게 또 말이 되나 싶은 거가 이게 직장 조직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되게 많죠. 네. 그리고 그게 납득이 안 가면서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얘기를 거꾸로 한번 해보면 따뜻한 인간미를 갖고 사안을 바라보면 합리적인 것들이 옥석이 가려질 거다. 인간미 위에 합리적 결정, 판단, 지시 또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조직 구성원들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자연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이고 그 조화를 만드는 것은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꼭 선전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출근길 인문학을 많이 청취하시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성적 인간은 좋은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성이란 옳고 그름, 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죠.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성한 이성을 활용해서 천한 욕망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성만으로 세상을 사는 것도 결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호르카이머는 인간의 이성이 도구화되면서 좀 맹목적으로 변해버려서 비판적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법철학자이자 고전 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충분히 이성적이기 위해서는 상상과 공감에 능해야 한다라면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강조했죠. 결국 우리가 이성적 능력만 가졌다고 해서 합리성을 갖추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합리성은 이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갖지 못한 이성이란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이성만 사용하면 오히려 인간답지 못하게 됩니다. 냉철한 이성 위에 따뜻한 감성까지 겸비해야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